3년 동안 치매 환자인 척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했고, 자식들 이름도 헷갈리는 척했죠. 왜냐고요? 제가 정신이 이상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3년 후, 저는 제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75세 할아버지가 치매 연기를 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40년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아들은 회사원, 작은아들은 자영업자로 각자 가정을 꾸렸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여보, 아침 먹어요 하며 깨우러 갔는데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내는 그렇게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모두 와서 울었어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아들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막막했는데 자식들이 챙겨준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그렇게 효도하겠다던 아들들이 한 달 만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아직 내가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가스불도 제대로 안 끄시고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스불을 안 끈 적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집 이곳저곳을 살피고 통장이나 서류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요? 그리고 예금은 어느 은행에 있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버지 관리해 드려야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요. 작은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진짜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이 궁금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하면 자식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신이 온전하면 조심할 테니까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도 밥 안 줬냐? 고 물었어요. 손주 이름을 일부러 헷갈리게 불렀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월요일인가? 아니, 화요일?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수요일이었지만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2주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신경과 진료를 권했습니다. 아버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 초기면 약으로 조절할 수 있대요. 저는 내심 당황했지만 연기를 계속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미리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했어요. 환자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셨죠. 검사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아버님 상태가 좀 안 좋으십니다.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형, 아버지 이 상태면 법적 능력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게. 빨리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집이랑 예금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겠네.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자마자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하다니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재산이 걱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치밀하게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을 서성이며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화장실 찾는 척하며 헤매기도 했고 밤중에 외출하려다 잡히기도 했죠. 자식들은 점점 더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에 있을 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아버지 집 시세가 얼마나 돼?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동네 시세로 보면 4억은 될 거야. 예금도 있을 테고.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럼 반반 나누면 되겠네. 집은 팔고 현금으로 정리하자.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아버지 돈으로 내면 되고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40년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자식들. 제 건강이나 마음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동의서예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요. 큰아들이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어요. 만약 제가 서명하면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이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거였죠. 나중에 생각해보고 할게.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서명하세요. 어차피 아버지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요. 큰 며느리가 재촉했어요. 그날 저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아들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서
거실 화분 뒤에 숨겨뒀어요. 제가 방에 있을 때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 녹음된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형, 아버지 서명 안 받으면 어떡해? 작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진단서 있으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받을 수 있어. 그럼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게 돼.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보다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요양원 비용 만만치 않잖아.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빨리 팔아야지. 그 돈으로 요양원 보내고 남은 건 우리가 나눠 갖는 거야. 작은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용돈도 줄 필요 없어. 어차피 치매 걸려서 돈 쓸 일도 없잖아.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냥 기본 생활만 되게 해주면 돼.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작은 아들도 동조했어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빨리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녹음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약 제대로 안 드시면 더 빨리 나빠지지 않을까?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좀. 큰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뭐가 좀이야. 어차피 늙으신 분인데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모두한테 좋잖아. 작은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동안 치매 환자인 척하며 지켜본 결과 제 자식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유언 대용 신탁, 재산 동결, 그리고 상속 배제 조항이 포함된 유언장 작성 등이었죠. 저는 모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달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받고 나머지는 제가 지정한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분들이 받을 충격이 클 텐데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의 진심을 봤어요.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집도 신탁회사 명의로 변경했고 예금도 모두 신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거죠. 이제 남은 건 자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4명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왔어요. 아마 제가 재산관리 동의서에 서명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거실에 모두 모이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할 말이 있어서다.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다. 지난 3년 동안 일부러 그런 척한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진단도 받으셨잖아요. 큰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내가 정신 없어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했어. 아버지, 작은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이 나눈 대화는 전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집을 팔아서 재산 나누겠다는 계획,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 쓰겠다는 얘기, 심지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신 겁니다. 저희는 오해 아니다. 너희들 목소리 직접 들어볼래? 제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을 팔자는 이야기, 요양원 비용 계산하는 소리, 그리고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며느리들의 대화까지. 녹음이 끝나자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하나 더 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 재산을 다 정리했다. 이 집도 예금도 전부 신탁회사에 맡겼어. 뭐라고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달 생활비만 받아서 쓸 거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전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된다. 너희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간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무슨 짓이냐고? 너희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집보다는 낫지.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생각했다. 아버지 결정은 이미 끝났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냐? 약을 제대로 안 먹으면 빨리 나빠진다고 한 게 사랑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나가라. 앞으로 아버지랑 너희들은 남남이다. 제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네 사람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어요.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던 큰아들의 입도 다시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살아요. 가끔 큰아들이 문자를 보내지만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신탁회사에서 매달 받는 생활비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친구도 사귀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언해 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뿌듯한 건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라는 점이에요. 욕심 많은 자식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 때 뵙겠습니다.